30년 연속 흑자, 매년 50억 순이익. 이 회사가 단 몇 분짜리 짧은 통보로 사라졌습니다. 적자가 나서가 아닙니다. 돈을 너무 조금 벌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잘 벌던 회사가 도대체 왜 망해야 했는지에 대한 미스터리입니다. 30년 동안 거의 매년 흑자를 낸 신의 직장이 어떻게 종이 한 장에 끝나버렸는지, 그리고 폐업 4년 4개월이 지난 지금도 그 회사 법인이 살아남아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단서를 따라가며 함께 파헤쳐보겠습니다. 마트 진열대의 통조림처럼 차갑게 계산된 누군가의 엑셀 한 줄이 어떻게 30년 공장을 끝냈는지, 그리고 똑같은 엑셀이 지금 어디서 다시 작성되고 있는지까지. 자,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시계를 1989년으로 돌려볼게요. 그해 미국 콜로라도에 본사를 둔 부품회사 한 곳이 한국 땅을 밟습니다. 이름은 게이츠. 자동차 엔진의 핏줄 같은 부품을 만드는 회사였어요. 게이츠는 한국 법인의 지분 51%를 직접 쥐었습니다. 나머지는 일본 자본과 한국 자본이 함께 돼서요. 쉽게 말하면요,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한국에 차린 회사, 그러니까 외투 기업이었던 거예요. 회사 이름은 한국게이츠. 다음 해인 1990년 10월,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523번지에 공장이 올라갑니다. 정문에는 게이츠 로고가 붙었고 안에서는 자동차 엔진용 타이밍 벨트와 오토 텐셔너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타이밍 벨트라는 부품 들어보셨죠? 엔진이 한 바퀴 돌 때마다 같이 돌아가야 하는, 말 그대로 엔진의 박자를 맞추는 핏줄입니다. 이 부품을 한국게이츠가 만들어서 어디에 댔느냐? 바로 현대차와 기아차예요. 그것도 1차 협력사로요. 자동차가 한 대 굴러갈 때마다 한국게이츠 부품이 같이 돌아간 셈입니다. 공단 안에서는 한 가지 말이 돌았어요. 엔진이 도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그만큼 자부심이 단단했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숫자로 보면요, 이 회사는 그냥 단단한 정도가 아니었어요. 폐업 직전 3년 매출을 한번 보시죠. 2017년 1,004억, 2018년 924억, 2019년 861억, 평균을 잡으면 약 930억입니다. 매출 1,000억대 회사가 대구 달성공단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익은 얼마였을까요? 같은 3년 순이익이 77억, 47억, 45억이었습니다. 평균 56억.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거의 매년 흑자를 찍었어요. 한국 제조업에서 30번 가까이 결산을 받았는데 빨간 줄이 거의 없었다는 건 그 자체로 신화에 가까운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람들이 부러워했던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연봉이었습니다. 잡코리아 기준 평균 연봉이 6,023만 원, 대구 경북 제조업 안에서는 최상위권이었어요. 달성공단 식당 사장님들 사이에선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한국게이츠 다니는 분이라고 하면 한 번 더 인사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회사에는 별명이 하나 붙었습니다. 신의 직장. 30년 흑자에 매출 1,000억대에 평균 연봉 6천만 원이 넘는 외투 기업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회사가 단단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노조가 강했어요. 1999년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에 한국게이츠지회가 만들어집니다. 그해 시작된 파업이 무려 127일, 4개월이 넘는 장기전이었어요. 결국 이 싸움은 2000년에 통상임금 15.2% 인상으로 타결됩니다. 매일노동뉴스에 그대로 기록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 직원들은 한 번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두 자릿수 인상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협상력을 손에 쥐고 있었던 겁니다. 이 정도면 정말 망할 이유가 한 가지도 없는 회사 같죠? 미국 본사가 51%를 쥔 외투기업, 현대, 기아 1차 협력사, 매출 1,000억대, 30년 흑자, 평균 연봉 6천, 강한 노조까지. 여러분이 여기 다니는 가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정년까지 다닌다. 그게 너무 당연한 통령이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바로 이 신의 직장 안쪽에서 한 가지 신호가 조용히 깜박이고 있었습니다. 진짜 이 미스터리의 첫 번째 단서가 여기에 있어요. 다시 숫자로 가볼게요. 한국게이츠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그러니까 21년 동안 벌어들인 누적 순이익이 약 1,041억 원입니다. 1,000억이 넘는 돈을 한국 땅에서 벌어들인 거예요. 그런데 같은 21년 동안 이 회사가 미국 본사로 보낸 누적 배당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989억 원이었습니다. 금속노조 보도자료에 그대로 적혀있는 숫자예요.
쉽게 말하면요, 한국에서 21년 동안 번 돈 1041억 가운데 989억, 그러니까 95%가 한국 통장이 아니라 본사 통장으로 송금됐다는 뜻입니다. 100원을 벌면 95원이 미국행 비행기를 탔다는 얘기예요. 단단한 흑자, 신의 직장, 부러운 연봉, 그 화려한 표면 아래에서 번 돈의 거의 전부가 매년 조용히 한국을 떠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숫자, 그 시점엔 누구도 진지하게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직원들도, 노조도, 협력업체 사장님들도요. 다들 흑자 보너스에, 임금 인상에, 정년 보장에 마음이 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95%라는 숫자가 우리가 따라간 이 미스터리의 첫 번째 단서입니다. 그 시점엔 아무도 주의 깊게 보지 않은 신호였어요. 그리고 2014년 4월 4일 미국 뉴욕 월스트리트에서 한 사모펀드가 게이츠를 통째로 사들이는 거래에 사인합니다. 그 거래의 이름은 단순한 인수가 아니라 차입 매수, LBO였어요.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LBO라는 단어, 처음 듣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회사 살 때 진 빚을 그 회사가 갚게 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친구한테 돈을 빌려서 식당을 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빚을 식당 매출이 갚게 만들어 둔 거예요. 식당은 매년 허리가 홱니다. 그러다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빚을 어느 정도 털어낸 그 식당을 통째로 비싸게 되팝니다. 들어갈 때 돈은 적게 넣고 나올 때 크게 챙기는 모델이에요. 이게 사모펀드가 가장 사랑하는 인수 방식입니다. 2014년 4월 4일에 정확히 이 거래가 사인된 거죠. 사모펀드 블랙스톤이 게이츠 코퍼레이션을 54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한 거예요. 그해 7월 3일 거래는 종결됐습니다. 한국달성공단의 30년 흑자 공장이 단 한 번의 견학도 없이 대주주가 바뀐 순간이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30년 흑자 공장 모델이 아닙니다. 다수 투자자한테서 돈을 모아 5, 7년 안에 회사를 되팔아 수익을 내는 자본이에요. 들어갈 때부터 나올 날짜가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수 첫날부터 시계가 돌아갑니다. 빨리 현금을 뽑고 빚을 갚고 5년 안에 비싸게 팔고 빠진다. 이 시간표 안에 30년이라는 단어는 없었어요. 그리고 2018년 1월 25일 모회사 게이츠 인더스트리얼이 뉴욕 증권거래소에 산장됩니다. 공모로 7억 3,150만 달러를 끌어모아요. 그 순간부터 모든 결정의 기준이 분기 실적으로 바뀝니다. 3개월에 한 번 월스트리트가 점수를 매기는 시험지가 도착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본사 회계장부엔 한국 공장이 어떻게 적혔을까요? 단서를 따라가 보면 그림이 또렷해집니다. 엑셀 셀 한 줄이에요. 매출 1천억, 한국 인건비 6천만, 같은 줄 옆에 중국 인건비 1,500만, 약 3배 격차입니다. 그 옆칸엔 산업 전망이 적혀 있어요. 전기차 전환으로 타이밍 벨트 시장 장기 축소. 이건 추측이 아니에요. 본사 IPO 보고서에 산업 리스크로 명시된 문장이거든요. 30년 신화도, 신의 직장도, 127일 파업의 역사도 그 셀엔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트 진열대 통조림에 붙은 가격표처럼 차갑게 계산된 한 줄로 한국 공장이 축소된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단서를 보여드릴게요. 폐업 직전 2년, 2018년과 2019년입니다. 이 2년 동안 한국 게이츠가 본업으로 번 돈이 130억 원을 넘어요. 같은 기간 공장 기계와 설비에 들어간 돈은 얼마였을까요? 단 2억입니다. 그리고 본사로 송금된 배당이 110억이에요. 숫자로 보면요, 설비 2억대, 배당 110억, 정확히 55배 격차입니다. 결국 130억짜리 본업으로 번 돈을 팔아서 남는 건 다음 세대 기계 2억뿐이고 나머지 110억은 본사 통장으로 흘러간 구조예요. 21년 동안 95%가 송금됐다는 단서 위에 마지막 2년엔 송금 속도가 한 단계 더 빨라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이거예요. 같은 시기에 노조의 협상 매뉴얼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1999년에 통한 그 매뉴얼 그대로였어요. 임금 요구, 파업, 결국 합의. 이 흐름이 20년 동안 작동해 왔으니까요. 그런데 협상 테이블 건너편 상대가 누구로 바뀌었는지를 그 시점엔 누구도 들여다보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같은 자리에 있던 미국 모회사가 아니었거든요. 후 7년 안에 엑시트해야 하는 사모펀드, 그리고 분기마다 점수를 받는 상장사였습니다. 그리고 6년이 흐른 2020년 6월 26일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매년 50억을 벌던 30년 흑자 기업의 강당에 본사 임원이 A4 한 장을 들고 들어왔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짧게 낭독합니다. 출처에 따라 약 3분으로 보도된 그 시간 동안 30년이 끝났습니다. 라면 한 봉지가 끓는 시간보다 살짝 긴 정도. 그 사이에 매년 50억을 벌던 회사가 사라졌어요. 그 전날인 6월 25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이 결의됐습니다. 직원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음날 아침에야 강당에 모였고 그 짧은 낭독이 끝나자 박수도 항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종이 한 장이었거든요. 그리고 약 한 달 뒤 7월 20일 오후 5시 희망퇴직 마감입니다. 정규직 147명 중 약 120명이 신청서를 냈습니다. 끝까지 거부한 분은 출처에 따라 약 25명에서 27명. 30년 다닌 회사를 두고 1시간 단위로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8월 1일이 되자 정문에 쇠사슬이 걸렸습니다. 공장 출입금지 가처분이 인용된 거예요. 사측 법률 대리는 김앤장이었습니다. 30년 다닌 일터에 한 발도 못 들이는 상태가 법적으로 확정됐어요. 출근하던 분들이 정문 앞에서 발길을 돌립니다. 노조는 어떻게 했을까요? 2000년에 통했던 매뉴얼을 그대로 꺼냈습니다. 천망농성, 본사 항의 방문, 확성기, 전국 연대 집회. 1999년 127일 파업으로 임금을 15.2% 올려받았던 그 매뉴얼이요. 그런데 이번엔 매뉴얼이 작동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협상장이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사는 협상 중이 아니었어요. 청산 중이었습니다. 회사를 살릴 의사가 처음부터 없는 상대에게 임금 협상의 매뉴얼을 들이댄 거예요. 노조가 외친 모든 구호는 텅 빈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2020년 11월 24일 게이츠 본사에서 청산을 맡으러 온 부사장이 농성장에 나타납니다. 그 자리에서 욕설이 오갔고 발길질까지 있었다고 보도됐어요. 본사 입장에서 한국 노조는 협상 상대가 아니었던 겁니다. 정리 대상이었던 거죠. 그리고 사측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끝까지 남은 해고자 19명을 상대로 3억 5천만 원짜리 손해배상 소송을 겁니다. 거기에 부동산 가압류까지 걸어요. 가압류가 뭐냐면요. 법원이 임시로 집과 차에 빨간 딱지를 붙여서 못 팔게 묶는 겁니다. 가장의 집에 빨간 딱지가 붙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기서 산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로금을 받고 떠난 분들이 있습니다. 그 액수는 출처에 따라 다르게 보도돼서 정확히 단정짓진 않겠습니다. 다만 비교는 가능해요. 한국 게이츠 평균 연봉이 약 6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년만 더 다녔어도 3억입니다. 정년까지 다녔다면 5억이 됩니다. 일시 위로금이 정년까지 5억과 같아질 수는 없는 산수예요. 그런데 그 산수를 하기 전에 회사 정문엔 이미 쇠사슬이 걸려 있었습니다. 협상은 비어 있었고 가장의 집엔 빨간 딱지가 붙고 있었어요. 어느 쪽을 골라도 잃는 게 더 큰 게임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릅니다. 2021년 12월 16일 폐업 통보로부터 539일이 지났습니다. 시점 표현에 따라 550일이라고도 합니다. 1999년 127일에 4배가 넘는 시간이에요. 그날 노사 최종 합의가 나옵니다. 합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양측이 걸었던 민사, 형사 소송을 전부 취하한다. 끝까지 남은 해고자 19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액수는 비공개. 서로의 칼끝을 거두는 합의였어요. 그런데 합의서를 펴보면요. 어떤 단어 하나가 빠져 있었습니다. 2000년 127일 파업 끝에 받아냈던 그 단어요. 바로 고용승계입니다. 539일을 버텨서 합의서에 도착했는데 21년 전에 받아냈던 단어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회사를 지키자는 싸움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목표였어요. 그런데 539일이 지난 합의서에서 회사 자체가 빠진 셈이 된 거죠. 보상금은 받았지만
출근할 일터는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본 게 우리가 아는 한국 게이츠의 결말입니다. 30년 흑자, 짧은 낭독, 539일, 빠진 단어. 보통의 폐업 이야기라면 여기서 끝나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진짜 무서워지는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회사는 죽었는데 한국 게이츠라는 법인은 살아남았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한국 게이츠라는 이름은 게이츠 유니타 코리아 주식회사라는 명의로 지금도 존속하고 있어요. 직원도 없고 공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법인 등기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2021년 12월 그 합의서 한 장으로 사라진 건 일터와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 뿐이었던 거예요. 회사 자체는 다른 모습으로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살아남은 법인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답은 무역업입니다. 게이츠 유니타 코리아는 지금 중국에 있는 게이츠 공장에서 만든 타이밍 벨트와 오토 텐셔너를 그대로 수입해서 한국에 팔고 있어요. 나풍처도 같습니다. 현대차, 기아차요. 30년 동안 대구 달성군 논공의 한국 직원들이 만들던 바로 그 부품을 지금은 같은 브랜드 라벨을 붙인 중국산이 그 자리를 그대로 채우고 있는 거예요. 부품 박스의 게이츠 로고는 똑같아요. 그 안에 제조국 표기 한 줄만 바뀐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건물은 무너졌는데 간판은 같은 자리에 그대로 걸려있는 모양입니다. 입구에 들어오는 손님 입장에선 똑같은 게이츠예요. 그런데 안쪽에서 만드는 사람만 통째로 바뀐 거죠. 그런데 정말 소름 돋는 단서는 따로 있어요. 발주처인 현대차가 이미 그 전부터 중국산을 승인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차는 2019년에 중국산 타이밍 벨트를 정식 승인했고 이듬해인 2020년에는 오토 텐셔너 중국산도 승인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한국 게이츠 강당에 A4 한 장이 들어가던 그 시점, 발주처는 이미 중국산 라인 가동을 인정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사 회계장부 입장에서 보면 한국 공장은 그 시점에 정치적 명분 외에는 유지할 이유가 거의 사라져 있었던 겁니다. 폐업 통보는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었어요. 이미 1, 2년 전부터 조용히 깔려있던 트랙의 마지막 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반서, 그 공장 부지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2021년 10월 대성산업이 한국 게이츠 공장 부지를 매입합니다. 다만 입장은 분명했어요. 부지와 건물만 매수한다. 고용승계 의무는 없다. 2026년 4월 현재 등기 이전이나 구체적인 매각 가격은 비공개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공장은 죽이고 브랜드만 옮긴 거예요. 30년 흑자 기업이 쌓아둔 자산가치, 그러니까 게이츠라는 브랜드, 현대, 기아, 1차 협력사 납품권, 그리고 살아있는 법인 등기. 이 세 가지는 본사가 그대로 챙겼습니다. 대신 한국 인건비 부담, 설비 투자 부담, 노조 협상 부담은 통째로 한국에서 벗어났어요. 처음부터 답이 정해져 있던 산수가 끝까지 그대로 풀린 겁니다. 여기까지가 한국 게이츠 하늘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회계장부가 지금 어디서 다시 작성되고 있는지를 보면 이게 한 회사 사건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홈플러스, MBK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가 2015년에 7조 2천억 원짜리 LBO로 인수했습니다. 10년 만에 직영 직원이 약 6천 명 줄었어요. 그리고 2025년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회생을 신청합니다. 인수, 차입금 상환, 자산 매각, 회생. 한국 게이츠와 정확히 같은 그림이에요. 롯데칠성 광주공장, 1984년에 문을 열어서 42년을 돌아간 공장이 2025년에 가동 중단됩니다. 한국 GM과 르노코리아, 폐업까지 간 건 아닙니다. 그런데 2025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한국 GM은 63.9%, 르노코리아는 78.5%가 빠졌어요. 외국계 본사 회계장부에서 한국 법인 미래를 다시 계산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국미산, 2020년 5월 본사 적자에 한국 시장 축소가 겹치면서 진출 16년 만에 한국에서 철수했어요.
외국계 자동차 본사가 한국 지사를 통째로 정리한 첫 사례였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시장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 2024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1년 사이에 제조업 40대와 50대 취업자가 4만 2천 명이 줄었어요.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입니다. 한국게이츠에서 나온 50대 가장들이 다시 들어가야 할 시장 자체가 1년 만에 이만큼 좁아진 거예요. 그리고 2023년 말 기준 한국에서 굴러가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는 1,126개, 약정액은 136조 4천억 원입니다. 그중 MBK 한 곳이 불리는 돈만 40조가 넘어요. 한국게이츠가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에 가깝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는 지금 그 회계장부에 어느 줄에 적혀 있을까요? 자, 여러분, 한국게이츠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세 줄입니다. 첫째, 적자가 나서 망한 게 아니에요. 충분히 많이 못 벌었다는 회계장부 한 줄. 그게 진짜 이유였습니다. 둘째, 회사는 죽었지만 법인은 살아남았어요. 같은 브랜드로 중국산을 한국에 그대로 팔고 있죠. 사모펀드 모델은 처음부터 이 결말을 향해 설계돼 있던 겁니다. 셋째, 한국게이츠는 끝났지만 같은 회계장부는 지금도 홈플러스, 광주, 한국GM, 르노에서 다시 쓰이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뭘 해야 할까요? 네 가지만 챙기시면 됩니다. 첫째, 다트 분기보고서를 1년에 한 번은 직접 열어보세요. 모회사 변경, 배당 성향 급증, 설비 투자 급감, 클릭 3번이면 끝납니다. 둘째, 대체 불가능한 영역 한 가지를 만드세요. 도메인 지식 위에 데이터, 언어, 인접 직무 하나를 얹으면 됩니다. 셋째, 협상은 고용 유지가 최우선입니다. 임금 양보로 5년 더 일하기와 임금 사수로 즉시 정리. 두 시나리오의 기대값 차이는 수억 원 단위거든요. 넷째, 외부 단체의 투쟁 주도권을 넘기지 마세요. 외부는 명분으로 떠나지만 가장은 생계로 남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회사의 회계장부엔 어떤 신호가 깜빡이고 있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다른 직장인분들의 점검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잠깐 등장한 홈플러스가 어떻게 7.2조짜리 회생 법원 사건이 됐는지를 같은 렌즈주로 해부해 보겠습니다.